자, 오늘은 팬카페에 올라온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글 읽을게요. 오늘은 좀 사건, 사고 이런 거 위주예요. 옥내피셜님이 가져와주신 나무위키. 커뮤니티에 언급되는 제너럴 조승희 이자는 누구일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이 사건은 신문기사 속 조승희의 모습과 글들을 읽고 너무 무서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거 나무위키 한번 읽어볼게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2007년이네요.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일어난 역대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중에 사망자 1위의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이자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 전체 총기 난사 사건 중 사망자 1위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렸다. 교내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기숙사와 노리스 홀에서 순차적으로 총기 난사가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했다. 범인은 한국인 조승희.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랐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만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었다. 그리고 이 조승희는 사건 직후에 살자했대. 와. 전개. 2007년 2월 2일 조승희는 인터넷으로 발터 P22 권총을 구매했으며 해당 권총은 일주일 후인 2월 9일에 배송되었다. 물론 버지니아주 법으로는 합법적인 경로이다. 버지니아의 법 자체가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버지니아에서도 총기 구매자에 대한 각종 검사를 하지만 버지니아 법원이 조승희의 정신병력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 구매에 제약이 없었다. 이후 3월 13일 글록 19와 근데 이거 글록 19라 읽어요. 글록 19라 읽어요. 일단 19를 읽을게요. 이 권총과 919 팔라벨룸의 표준 탄약인 9mm FMJ 탄 50발을 구매했다. 둘 다 상관없어요. 두 권총 구입에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당시 버지니아 법으로 권총은 한 달에 하나밖에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월 22일에는 글록 19에 15발들이 단창 4개를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고 발터 P22에 10발들이 단창 2개도 이베이에서 구입했다. 3월 24일에 또 이베이에서 10발들이 단창 3개를 구입했다. 많이 샀네 정말. 이후 3-4차례에 걸쳐서 범행에 쓸 탄환도 구입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총 500여 발에 달했다. 이때 구입한 총알 대부분은 할로포인트. 조승희가 NBC에 보낸 사진 중에는 이 할로포인트 탄을 찍은 사진도 있었고 NBC에 보낸 선언문에는 나에게 준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할로포인트 탄으로 돌려주겠다 라는 문구도 있었다. 범행 과정. 와,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있네? 버지니아 공대 대학원생이었던 자말 알버구티가 노리스 홀 바깥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다. 총성이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볼까? 방금. 오. 이런 거였고. 위에 거는 똑같은 거고, 이거 뭐지? 애니메이션. 아, 사건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거구나. 첫 번째 총격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15분 조승희는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기숙사에 있던 에밀리 제인 힐셔의 방에 들어가 그녀는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뒤에 비명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나온 기숙사 사감 대학원생인 라이언 C. 클라크에게도 총을 쏴 살해하고 침대 아래에 있던 에밀러 힐셔의 머리에 한 발을 쏴서 살해했다. 일부 언론에는 에밀리가 조승희의 여자친구라거나 조승희의 구애를 거부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대요. 경찰 수사 결과. 에밀리의 룸메이트인 헤더하우스가 7시 반에 기숙사에 왔을 때는 이미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다. 할로포인트 탄이란 피격시 탄두가 여러 갈래로 찢어지며 과다출혈을 일으켜 사람이 맞을 시 출혈을 막기 힘들어 사망 확률이 높아요. 그거 알고 샀겠지. 그렇게 상황 파악 중요한데 경찰들이
헤더 하운은 경찰관에게 에밀리의 남자친구인 칼 더닐이 2주 전에 총을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는 걸 봤다고 증언하며 의도치 않게 수사에 혼선을 빚었고, 경찰관은 흔한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파악하고 에밀리의 남자친구인 칼 더닐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칼 더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신문을 한다. 이렇게 경찰관이 엉뚱한 사람을 잡는 동안 조승희는 2차 범행을 준비한다. 두 번째 총격이 벌어질 때까지 약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조승희는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일부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탈거하고 피투성이가 된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편지와 사진을 넣은 소포를 USPS 익스프레스 배송으로 NBC 방송국으로 붙이느라 우체국에 간다. 발송 시간은 오전 9시 1분. NBC 방송에서 보도한 조승희의 사진이 바로 여기에 있던 거다. 이때 학교 측은 총격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기숙사가 대학과는 떨어져 있었기에 학교 전체에 대한 비상사태를 발령하진 않았다. 이때 당시 경찰관은 조승희가 학교 바깥으로 도주한 걸 판단하고 주변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의 경찰관을 파견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 총격을 불러일으켰다. 우체국에 다녀온 조승희는 배낭에 물건을 챙겨 노리스 홀로 갔다. 그가 챙긴 물건은 체인, 자물쇠, 망치, 전투 나이프, 발터 P22, 글록 19, 그리고 열에서 15발이 들어있는 탄창 9개와 여분의 탄환 400발. 9시 40분에 노리스 홀에 도착한 그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 3개를 사슬로 칭칭 감아 자물쇠로 잠가놓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한 문에는 문을 열면은 폭탄이 터진다 라는 메모지를 붙여놨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비어있는 200호 강의실에 들어가서 배낭에 넣어둔 낚시조끼를 입고 주머니마다 탄창을 가득 채운 뒤 다시 배낭을 메고 2층 복도를 지나다니며 각 강의실을 엿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207호에 있던 에린 시아는 강의실을 엿보며 돌아다니는 조승희를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한 조승희는 복도 끝에 남자 화장실 앞에서 배낭을 내려놓고 준비한 권총 2정을 꺼내 무장했다. 조승희가 처음으로 들어간 강의실은 206호. 그곳에는 GV 로가나탄과 학생 13명이 있었다. 206호에 입장 후 조승희는 문간에 자리를 잡고 발포하여 학생 4명을 사살하고 5명을 부상 입혔다. 그리고 조승희는 GV 로가나탄 교수에게 다가가서 총을 쏴 살해한다. 강의실을 나가기 전에 아수라장이 된 강의실 안을 향해 더 몇 발 쐈지만 모두 비껴나갔다. 복도로 나간 조승희는 도망가는 학생 2명에게 발포했고 그 중에 한 발이 자말 카버의 팔에 맞았다. 다행히 이들은 무사히 계단으로 도망쳐 살아남았다. 그 다음 조승희는 205호에서 내다보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발포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사태를 직감한 205호의 교수와 학생들은 의자와 책상을 동원하여 바리게이트를 쌓아 문을 막았다. 이런 거 바리게이트 쌓는 영상을 봤었는데 몇 개. 그게 실제 영상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완전 천장까지 닿을 만큼 산을 만들었어. 앞뒷문을 다 막았어. 절대 못 들어오게. 조승희는 207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강의하고 있던 제임스 비숍 강사를 살해하고 강의실에 있던 학생 4명을 살해하고 6명을 부상 입혔다. 이때 3층에 있던 케빈 그라나타는 약 20명의 학생들을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해 문을 잠그라 하고 다른 교수인 윌리 그랜트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이런 교수님 너무 불안해. 약간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7호에서 나오던 조승희와 마주치고 조승희는 케빈 그라나타 교수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다. 이윽고 윌리 그랜트 교수에게도 총을 쏘고 등에 맞았지만 그랜트 교수는 근처에 있던 남자 화장실로 피신해 살아남았다. 이곳은 조승희가 범행 직전 무장할 때 배낭을 놔뒀던 곳이다. 그라나타 교수의 연구실에 숨은 학생들은 모두 살아남았대요. 이때 211호 입구에서 조셸린 쿠티르 누아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한 조승희는 바로 그곳으로 다가간다. 조셸린 쿠티르 누아크 교수는 학생들에게 모두 바닥에 엎드리라고 얘기했고 교수와 학생 중 한 명인 헨리 리는 문 앞에 책상을 쌓아 문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바리게이트를 쌓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이내 조승희가 밀고 들어오면서
교수와 헨리리는 책상에 밀려 바닥에 쓰러진다. 조승희는 쓰러진 교수와 헨리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다. 강의실에 있던 매슐 러프트는 조승희를 막으러 달려들었지만 조승희는 그를 향해 여러 차례 쏘아 살해했다. 이후 책상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학생들에게도 총격을 가해 3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힌다. 총이 정말 무섭네요. 지금 몇십 명이 한 명을 못 맞고 너무 무섭다, 총은. 이후 조승희는 206호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있던 학생들에게 발표했다. 이 총격으로 3명이 더 사망한다. 이후에 207호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살아남은 학생들이 문을 단단히 막고 있었다. 진짜 말이 안 된다. 문을 향해 총격을 가했지만 모두 부상을 입진 않았다. 문으로 단단히 막아둔 덕인지 이 학생들은 다행히 모두 목숨을 건졌다. 이후 205호로 이동했지만 이미 이 강의실 문 앞에 단단한 바리게이트가 있어서 들어가질 못했다. 조승희는 문을 향해 발포했지만 총알이 바리게이트를 뚫지 못했고 205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조승희는 204호로 이동했는데 이때 이 강의실에서 가르치던 리비우 리브레스쿠는 학생들에게 창문으로 뛰어내리라고 얘기했고 학생 대다수가 창문을 통해 탈출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느라 부상당한 학생도 있지만 목숨은 건졌다. 조승희는 문을 막아선 리비우 리브레스쿠 교수에게 4발의 총격을 가해 쓰러뜨리고 쓰러진 교수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다. 그리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3명의 학생에게도 총격을 가해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 204호를 나온 조승희는 또다시 206호로 다시 돌아가 아직 숨어있던 학생들에게 총을 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다. 이때가 9시 50분경이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여 노리스 홀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사슬로 잠긴 문을 열 수 없어 1층 실험실 쪽문에 자물쇠를 총으로 부수고 진입했다고 한다. 206호에서 나온 조승희는 211호로 다시 돌아가 아직 살아있는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다. 얘 진짜 악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는 거. 이 총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 이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경찰이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고 조승희는 206호의 강의실의 문을 닫은 뒤 자신을 덮치려고 하다가 죽은 매슐 러프트의 머리에 총을 발사한다. 뭐지? 이거 왜 총을 발사했지? 그러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왼쪽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발사해서 살자 했다. 그는 총기를 174발 난사해서 이곳에서 30명을 죽이고 22명을 다치게 했다. 사망한 30명 중 28명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사망했고 사망한 이들 모두 3발 이상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노리스 홀 수색 결과 재장전하고 버린 빈탄 창을 17개 발견했고 남자 화장실 앞에 놓아둔 배낭에서 203발의 총알이 더 발견되었다. 범행 동기는 조승희 야에 이게 따로 있네. 와. 84년생이네요. 당시에 이 사람이 23이었어. 향년 23. 개신교, 종교 개신교인데 논란이 있네. 조승희는 현지 교회에 다녔으며 조승희가 다닌 교회의 목사는 조승희가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뛰어난 학생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범행 직전에 나는 예수처럼 죽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약하고 힘없는 동포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기독교의 교리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대량의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살자가 진짜 기독교에서 완전 말도 안 되는 범죄잖아요. 같은 교회의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청소년들마저 그를 차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해석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술되어 있는 그의 언행을 보면은 너희 기독교도들은 모순된 가짜이고 내가 진짜다 라는 등의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말을 하는 등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후에 믿음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는 한번 충남 아산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일남일녀로 나중에 서울 쪽으로 이사했고 그리고 조승희의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런 전형적인 미국 현지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 좋고 세탁소를 경영하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대요. 그의 누나는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며 미국 국방부에서 군무원을 일하고 있다. 우와.
가족들로만 놓고 본다면은 나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모범적인 이민자 가정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었대요. 근데 조승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과묵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삼촌은 그가 열린 사회인 미국에 가서 자신감을 되찾기를 기대했다. 9살 나이에 그는 낯선 미국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당시에 영어를 못하던 그는 매우 조용했고 그런 그를 학교에서 문제아로 여겨서 특수교육을 받게 했어. 그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다시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서럽던 시기를 잘 극복했다. 5학년이 된 조승희는 수학과 영어에 특히 뛰어난 학생이었다. 교사는 그를 다른 학생들의 모범으로 삼기도 했다. 그 부인 김경원에 의하면은 교내에는 3명의 한국인 학생이 있었고 아무도 조승희를 미워하지 않았다. 김경원은 당시 조승희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래의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어릴 적부터 정신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들도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다. 당장 아래의 김윤수 씨의 인터뷰나 리건 윌더의 인터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조승희는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하나의 테러리스트가 양성된 시발점이다. 감수성이 많은 중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적절히 괜찮은 친구를 한두 명이라도 만나 그럭저럭 생활만 했어도 지금쯤 그냥 하나의 조용한 미국 시민으로 일하고 살지도 모르겠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낯을 많이 가리고 말이 없다는 이유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선택적 무언증,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를 향한 학교폭력을 끊이지 않았다. 당시 그부들은 반에 그가 나타나면은 물건을 던졌고 그를 넘어뜨리며 소리치며 비웃었다. 그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계속 불러도 대답을 아예 거부하다 참다 못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낙제 점수를 주겠다는 교사의 경고에 마지못해 책을 읽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며 마치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범행 선언문 낭독 영상에서 조승희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냥 저음보다는 목이 쉰 듯한 저음에 가까우고 영상 내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모노톤으로 음량만 바꿔가며 얘기한다. 이는 전형적인 억양장애의 증세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했고 중국으로 돌아가! 라며 그를 조롱했다. 학교에서 그가 심한 따돌림을 당하는 걸 걱정하던 그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와 누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무슨 질문을 해도 그냥 오케이가 다였다고 한다. 그를 답답해하던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커질 뿐이었다. 조승희의 부모는 망가진 그를 치료하고자 교회에 보냈지만 교회의 기독교 소년 단체마저도 그를 조롱했다고 한다. 교회도 일종의 단체인 만큼 교회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보수 성향이 좀 심하거나 다소 배타적인 분위기의 교회라면은 개성이 특이하고 모르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옳지 못한 행동. 후술할 각본과 선언문에서 공통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드러나는 것이 특이한데 막상 선언문을 읽어보면은 너희 기독교도들은 모순된 가짜고 아까 이거 있었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 나라는 표현. 이로 짐작하건대 조승희가 간 곳은 기독교 근본주의 계열의 교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승희는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진학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조승희가 버지니아 같은 곳이 아니고 프린스턴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고는 했다. 그러나 조승희가 입학한 버지니아 공과대학, 통칭 버지니아 텍, 여기 역시 미국에서 상당한 명문이고 카네기 멜런 대학교 등과 함께 월드 클래스 20대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학이 MIT와 칼텍급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프린스턴이 워낙 명문대여서 굳이 그의 누나와 비교된 것으로 보인다. 조승희는 대학교 1학년 때 경영정보학을 선택했지만 2학년이 되면서 영문학으로 전공을 변경했다. 대학교에선 그는 지극히 내향적이며 겉도는 사람이 되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접한 니키 지오바니 교수는 곧바로 범인이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수업을 가르치던 지오바니 교수에 의하면은 그의 장문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극본은 위험한 것이었다.
한 학생은 그의 극본을 읽을 때는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한다. 조승희는 출석 시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그냥 물음표만 적어내기도 했대요. 조승희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자아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대요. 그가 문학 클래스에 제출했던 극본인 리차드 맥비트,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맥비프. 이 극본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유튜브에 리차드 맥비프를 실제로 연기한 영화 연극도 있었대. 리차드 맥비프, 이 이름이구나. 40세 남성의 양아들 존, 13살. 이 두 명이 대립하는 얘기다. 존은 리처드를 애정보다는 혐오를 담아서 딕 리차드 이렇게 불렀다고? 애칭이지만 좆이라는 뜻도 있다. 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혐오했고, 리처드는 최대한 말로 풀어보려 했으나 감정이 격해지자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 안에 수가 나타나서 존을 일방적으로 감싸더니 리처드를 오히려 악당으로 몰아간다. 리처드가 무릎을 꿇고 애걸하자 넘어가는 듯 했지만 존의 이간질에 다시 열받아서 난리치고, 존은 자동차로 도망간 리처드에게 돼지같이 살 만져가지고 뚜렷한 직업도 없어서 싫어요 라고 이유를 밝힌 후에 다시 드자비를 하며 끝난다. 미완성이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조승희를 담당 교수가 학과장을 통해 자신의 문학 수업에서 제명시켜버렸다. 그리고 학교의 관리부서 곳곳에 연락해서 조승희를 경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릴릭이라는 학생은 조승희가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한다. 이 학생이 머무는 방 문에 보드판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는데 과거 조승희가 문학 수업 출석 체크란에 물음표를 그렸던 거. 이거 위에 그 그린 적이 있는 걸 이유 삼아서 조승희가 자신을 스토킹한 게 아닌가 라 의심했다. 그래? 이건 아직 뭔가 명확한 이유가 없네? 증거가 없네요. 조승희가 8학년 때 콜롬비아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학생의 말에 따르면은 그가 그것을 소재로 살인과 살자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조승희의 룸메였던 앤디 코크라는 학생에 따르면은 대학교 때 여학생을 스토킹했던 적이 있다. 처음에는 코크도 조승희를 그냥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조승희가 자신에게 젤리라는 상상 속의 여자친구가 있고 그녀는 슈퍼모델 출신이며 어떤 때에는 젤리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나 가족들하고 같이 웃어 넘겼다. 하지만 조승희가 여학생을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승희에 대한 코크의 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조승희는 그냥 그 여학생을 보기 위해 갔다고 하며 그냥 애가 괜찮은지 보려고 했는데 꽤나 가벼워 보이는 여자애였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본인 소개를 안녕? 난 물음표야 라고 해서 여학생을 더 놀래켰던 것 같다. 왜 물음표에 자꾸 집착해? 조승희가 말은 별로 안 하는 학생이었지만 페이스북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학생들과 교류를 했고 그냥 얼굴에 물음표가 있는 졸업 피규어가 조승희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남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코크와 친한 어느 여학생 문 보드판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대사, 로미오가 자기 가문이 줄리엣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에 괴로워하며 가문의 이름을 찢어 밝히고 싶다고 말하는 대사를 써붙였대요. 여학생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코크와의 대화 이후에 확실히 신고하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 여학생의 말에 따르면 여학생은 딱히 온라인 어느 포럼에도 자기가 사는 곳을 공개한 적이 없다. 때문에 조승희가 뭔가 마음을 먹고 여학생이 어디 사는지 뒤지지 않는 이상 여학생이 사는 곳을 찾기나 힘들었을 테고 그게 여학생을 더 걱정시켰던 것 같아. He turned out all psycho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코크가 이미 여학생한테 조승희에 대해 말하기 전에 조승희의 행동이 여학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승희는 학교의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고 그 후 여학생에게 더 접근하지 않았다. 코크한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문자도 보냈대요. 여기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NBC에 보낸 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일련의 스냅 사진과 선언문을 낭독하여 자신의 뜻을 설파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언문의 내용은 NBC가 일부 검열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은 원래 선언문의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당시 NBC의 사장은 검열된 선언문에는 극도로 폭력적인 이미지와 저속한 욕설이 들어있으며 이것이 세상에 나오길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사실 이것만이 이유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조승희의 전체 선언문에서는 스스로가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날 총기 난사의 선행 사례가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혁명을 일으키자 라고 대놓고 선동하고 있다. 사건 직후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열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는 너희는 오늘을 피하기 위한 기회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나는 내뺄 수 있었지만 너희들이 등쳐먹고 앞으로 등쳐먹을 무력한 형제자매와 자식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예수처럼 죽을 것이고 모세처럼 그 무력한 자식들을 영원한 자유로 이끌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목으로 쓰레기를 쳐넣는 것과 같은 치욕적인 괴롭힘들을 나열하면서 이 괴롭힘들이 단지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다 라며 너희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고 너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라고 질타했다.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행동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한 뒤 카메라는 꺼진다. 생존자들은 조승희가 증오도 분노도 아닌 멍 때리는 듯이 텅 빈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총을 쏠 때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녕? 잘 지냈니? Hi, how are you? 이러면서 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살자를 했고 자기 관자놀이에 싸서 조승희의 시신에서는 붉은색 잉크로 적힌 이스마일 X라는 이름이 발견되었는데 그가 언론사에 보낸 택배에서도 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갔다. 조승희 본인의 선언문을 보면은 그는 주류 기독교 사회에서 벗어난 외부인으로서 아이콘인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며 자신은 미국의 테러리즘과 싸우는 안티테러리스트라며 이 이름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X를 나머지 이름으로 삼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총이든 칼이든 날카로운 물건이면 뭐든 잡고 일어나 싸워라 라는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흉기로서의 도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그는 안티테러리스트를 상징하는 숫자라며 88이라는 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가 이 범행을 통해 스스로를 아이콘화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오나치의 상징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고? 88은 나치의 경례구 하일 히틀러의 영문 알파벳 앞글자인 H가 독일어 8번째 단어 의미에서 착안된 네오나치 상징이기도 한데요. 혹은 중국의 행운 숫자인 8을 미국 사회에 대한 거부감에 표출한 걸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고 이게 선언문 중에 영상인가 봐요. 이제 너는 행복한가? 라고 마지막 영상에서 목소리가 엄청 분노에 차면서도 또박또박 말했던 걸로 기억해요. 영상을 볼 수가 있을까? 관련 발언들이 있네요. 익명의 어떤 고등학교 동창이 솔직히 인정하자면은 우리가 너무 못되게 대했습니다. 때때론 잔인하고 비열하기까지 했을 정도로요.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대답을 강요하면은 조승희의 목소리는 너무 낮고 작아서 마치 동굴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았어요. 우리는 조승희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고 중국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달러 지폐를 내밀면서 무슨 말이든 하면은 주겠다고 놀렸어요. 이제 되돌아보니 당시 제 행동이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늘 조승희의 아시아식 영어 발음을 조롱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승희가 책을 읽으면 모두도 웃음을 터뜨렸고 교사는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승희의 극본들은 악몽 같았어요. 생각도 못했던 무기들을 가지고 역겹고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었죠. 총기 사건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페이스북으로 친구한테 말했어요. 아마 조승희가 엮이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자기도 완전 동의한다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그 김경원도 있네요. 초등학교 동창.
조승희는 똑똑하기로 유명한 뭐든 물어보면 바로 해결해주는 믿음직스러운 친구이다. 오, 되게 발언들이 많네. 고등학교 동창 벤 볼드윈. 스페인어 수업을 같이 들을 때였어요. 바인더에 뭘 쓰더라고요. 무슨 내용은 자세히는 말 안 해줬지만 뭐 개자식들 다 뒤져버려라 대충 이런 식의 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거를 자기가 재현하겠다고 글을 제출한 적도 있어요. 그랬군. 진짜 똑똑했나봐. 같은 팀을 이뤄서는 1등도 했대. 과학 과목에서. 고등학교 때 조승희가 죽이고 싶은 사람 리스트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름을 적어가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우물우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죠.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루신다 루이 교수가 제가 조승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순간은 1대1 강의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승희에게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했고 조승희는 처음으로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가에게 다가가 안녕? 잘 지내? Hi, how are you? 라고 말해보라고 했죠. 언젠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총기 난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안녕 잘 지내? 라는 말했다는 걸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임상심리학에 따르면은 이런 충고, 당시 사건 직전에 당시에 조승희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에 속한대요. 그래. 의사소통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구나. 막 이런 건가? 애초에 버지니아 텍 입학 이전에 이미 조승희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이에 대해 교수를 탓할 수만은 없다. 해당 교수는 심리학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는 이상 겉으로는 더없이 평범했던 조승희의 정신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조승희의 이웃도 있었네요. 압둘 샤시. 인사하려고 다가가기만 하면은 그저 쌩 지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했지만 아예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조승희의 누나 조선경은 AP통신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동생이 온 미국을 슬픔에 빠뜨렸고 동생을 대신해 피해자의 가족과 미국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대요. 이 사람은 뭐야? 미국의 모 변호사는 이게 다 게임 때문입니다. 게임을 탓하세요. 라는 말로 수많은 게이머들의 어그로를 끌었다. 실제로 한국의 모 신문에는 그가 카운터 스트라이커에 빠져서 그랬다는 기사를 냈대. 아니 이거는 무슨 카운터 스트라이커 총게임이거든요? 이 뭔 소리야. EBS에서도 이런 걸로 잘못 냈었네요. EBS는 게임 중독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2의 사례를 드는 짓으로 저질렀다. 상술했다시피 조승희의 룸메이트는 그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딱 봐도 게임 때문이 아닌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희생자 명단이네요. 32명. 이 중에는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흑인, 혼혈,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들이 있다. 사건의 여파, 당시 재학생들의 말에 따르면은 추모식에 동양인은 한 명도 못 왔대요. 그러긴 하겠네. 서양인들에게는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해 보이는 중국, 일본 유학생들도 몸을 사렸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현지 한인들이 신변의 불안함을 느꼈고 여행객들도 미국 여행을 많이 취소했다고 전해지고 심지어 유학생들과 교환학생들도 미국 유학이나 미국 교환학생 활동을 많이 취소했다고 전했다. 일부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잠깐 한국은 악의 축, 김치에는 독성이 같은 반한 감정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은 워낙 총기 난사가 넘치고 그동안 미국인이자 백인들이 일으킨 총기 난사 사건이 훨씬 많은데 그 사건들을 일으킨 백인들을 놔두고 왜 다른 인종이나 그 나라의 반감정을 갖추었느냐 라는 지적이 나와서 오래가진 못했다. 또 일각에서는 총기 소지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며 법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게 효과적인 방법,
이라며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사 총기 규제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논리로 총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론에 반대해 대두되는 주장이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한민국의 범죄를 저지르기라도 했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한다. 국가와 개인을 묶는 한국인과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에 미국 언론은 일제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초청된 일본인 사회학자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공동체 의식이다 라는 답변을 했고 다민족 국가와 단일 민족 국가의 국가론에 대한 차이가 사회학의 관심 분야가 되었다라고 한다. 물론 학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반한 감정을 재빨리 잠재우고 이 사건을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적개심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일탈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에는 일조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걸 사건으로 모티브가 된 영화도 있네요. 레디 올 낫 이거 마트 전문대학 미션이 이 사건을 모티브구나. 이 게임 되게 무섭던데. 이 게임이 이런 약간 특수부대인 건가요? 내가 특수부대원이 돼가지고 상황에 투입되는 거였나? 진짜 공포야 이거. 경찰 특공대. 스왓 그런 거죠? 나는 그 영상을 봤어. 클럽에서 뭐 총기 난사가 일어났었나? 그래서 시체가 클럽에 노래는 빵빵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클럽 미션이 무섭죠. 노래랑 미러볼은 막 돌아가는데 사람이 다 죽어있어. 근데 거기서 제일 무서웠던 거 사람들이 다 이거였어. 시체들 사이에 계속 전화가 와. 이 사건을 어디 전해졌나 보죠? 클럽에 간 사람 친구가 혹시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체 더미에서 막 계속 전화가 울려요. 근데 그 게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좀 어려워 보였어. 학교 미션이 트라우마 남아서 저거 게임 금지해야 된다는 말도 많았어요. 이거 마트 전문 대학 미션 이거구나. 전문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는 총기 난사범이 4명이네요. 선한무 일부인들 링크 이거요. Thanks to you, I die like Jesus Christ. To inspire generations of the weak and the defenseless people. 이 영상이 업로드된 7개월 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라는 기록은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으로 경신될 것입니다. 이건 뭐지? 라스베이거스는 무작위 저격 학살이 있어요? 있어요 또. 그것도 너무 무섭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조준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옥상에서? 61명이 죽었대요? 콘서트 때? 그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영국에서? 맨체스터 쪽이었어요? 무서워. 너무 무섭다. 정말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난 여기까지 읽고 이거는 다음도 총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죠. 지금 너무 총기 사건을 많이 읽어서 무서워졌어. 다른 걸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체 수정을 좀 해야겠어. 무서워. 총은 너무 무서워. 말코 얼키님, 베니싱 트윈 신드롬을 아시나요? 안녕하잔씀. 오늘은 신기하고 신비로우면서도 미스테리한 인체과학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베니싱 트윈 신드롬입니다. 앞서 실제 사건을 알려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워싱턴의 한 부부에게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의 혈액형은 모두 A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혈액형은 A형과 O형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외도는 이 부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부는 아이를 시험관 수술을 통해 낳았던 것이죠. 시험관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남성과 여성의 정자와 난자를 각각 채취하여 체외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시켜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실수였을까요? 부부는 자신의 아이의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았는데요. 아이와 엄마는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병원의 실수로 다른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켰다면 아빠와 아이의 유전자는 전혀 일치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와 아빠의 유전자는 무려 10%나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의 부부는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23andMe 분석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아빠와 아이의 유전자가 무려 25%나 일치했던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23andMe 분석에서 50% 일치하면 부모 자식 관계이고 25%가 일치한다면 이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즉, 이 아이는 남성의 형제에게서 나온 거라는 건데 여기서 더 미스테리한 점은 남성에게는 형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용? 후에 밝혀진 실상은 이러했는데요. 이 남성의 어머니가 베니싱 트윈 신드롬을 겪었던 겁니다. 남성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중 하나가 임신 초기 때 소실된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쌍둥이는 남성에게 흡수된 거였고 그 흡수된 쌍둥이가 그 남성의 고환에서 자신의 DNA를 가진 10%의 정자를 따로 만들어내고 있던 것이죠. 즉 사라진 쌍둥이 형제가 만들어낸 10%의 정자가 아내한테 수정된 거래. 말도 안 돼.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현상을 베니싱 트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베니싱 트윈 신드롬의 대부분은 임신한 어머니의 모체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굉장히 드물게도 쌍둥이의 모체 속에 흡수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DNA가 다른 세포들이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니싱 트윈 신드롬에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태아 속의 태아. 의학 용어로는 봉입기형 태아라고 불린대요. 이거는 아주 드문 현상인데요. 이 쌍둥이가 태아 상태 그대로 다른 아이에게 전부 흡수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쌍둥이 형제를 뱃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래는 트위터 X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태아 속의 태아. 이거를 구글에 검색하면 꽤 적나라한 사진이 나오는데요. 검색을 안 하는 걸 추천한대.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래는 그나마 보기 거북하지 않은 사진. 어머, 진짜 애기 배가. 어머나. 완전 갓난 애기인데? 진짜 바로 나왔는데요? 어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아 속의 태아는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는 약 20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아가 하나 사라지는 이러한 베니싱 트윈 신드롬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는데요. 통상 임신 10주에서 15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쌍둥이의 20%에서 3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꽤 흔하네. 체배수정 같은 경우는 40% 정도로 좀 더 높아요. 이 정도면 흔하죠? 대부분이 임신 초기, 산모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태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산모에게 이렇다 할 증상들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사례와 통계를 수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저걸 뭐라고 해석했을지. 그러게. 이걸 또 주술적인 거나 막 그런 걸 종교적인 걸로 연관을 했었을라나?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했고, 원래 자궁은 한 명만을 낳기 위한 곳이다. 산모가 고령이어서 그렇다. 시험관 시술 시 자주 일어난다. 태반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 등등 주장들이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중에 심리학에서는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요. 한쪽이 사라지길 바라는 쌍둥이의 원초적인 공포를 의미한다. 그래? 이런 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코베터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움짤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광감인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도 있어서 사진으로만 첨부했어요. 게임을 찾아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 게임 시작하면 첫 문구를 만나게 돼요. 어떤 기적으로 인해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게임이 시작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 나 이 이미지 많이 봤어. 여기에 잘 보시면은 사람 몸 안에 빨간색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네요. 실제 게임에서는 저 빨간색 점이 하얀색, 빨간색으로 전멸하는 도트점으로 표현됩니다. 아, 깜빡깜빡 거리는구나. 방향키를 조작하면은 전멸하는 점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게임 방식은 이 도트점을 조작하여 몸 안에 있는 저 초록색 점들을 모두 먹으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5개의 초록색 점들을 먹으면 다음 문구가 뜨는데요. 나는 잊혀진 세포에 불과했다. 내 형제의 몸속에서 버려져 죽어갈 뿐이었다. 아마 조작하는 전멸점이 세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는데 세포가 처음보다 좀 커졌죠? 오, 그러네. 이번 라운드도 똑같이 방향키를 조작하며 초록색 점을 먹으면 됩니다. 이번에도 클리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구가 떠요. 내가 점점 굵어지고 덩어리져가는 걸 느꼈다. 내가 빼앗겼던 그 형체로 자라고 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오, 아까보다 더 커진 세포는 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클리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배고파. 몸에 X가 생겼네. 다음 라운드는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네요. 성장하기 위해 더 먹어야 한다. 나는 계속 나의 무지한 혈육, 내 숙주를 잡아먹어야만 한다. 세포는 처음에 비해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마치 태아의 모습을 갖춘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신이 나에게 신장과 지방 뒤에 깔린 채로 다시 한번 죽어갈 기회를 준 것일까? 캐릭터 표정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엄청 그냥 태아의 형태가 됐어. 사랑한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비로운 숙주여. 다 처먹어주마, 영병할 새끼야. 이렇게 마지막 문구가 나오나봐. 이번 라운드는 실제로 플레이해보시면 화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깜빡입니다. 광감인성 발작을 주의하면서 플레이하셔야 돼요. 완전 잘해버렸는데? 나는 부하명예를 바란 적이 없다.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랬을 뿐. 우와, 튀어나올라간다. 마지막 라운드는 좌우 방향키가 있고 아래는 체력바가 있네요. 여기서 좌우로 연타하면은 오씨, 계속 켜지고 있어. 튀어나오네, 숙주한테서. 헐. 안에서 그것이 사람을 찍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구를 만날 수 있죠. 태어났다. 나의 존재를 알려주마. 이 게임은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하면은 게임 오버도 없고 난이도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마지막 라운드를 성공시켜버리죠. 일부러 실패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게임이라는 특성으로 모든 라운드를 성공시켰지만 마지막 라운드를 보자마자 클리어시킨 점을 통해 무의식 중 플레이어는 세포의 입장이 되었고 한쪽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람의 본능이 발현되었던 건 아닐까? 라는 꺼림칙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위에서 말씀드린 심리학에서 한쪽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가설을 증명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엔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좌우키를 연타하여 사람의 몸을 찍고 나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난 할 수 없었다. 내가 빼앗긴 무언가를 다른 이에게서 똑같이 앗아가는 짓은 할 수 없었다. 사실 심리학에서 나왔다는 한쪽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이 말은 그야말로 설입니다. 정말로 심리학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게 맞는지조차 알 수 없죠. 오히려 심리 쪽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를 잃고 생존한 사람은 쌍둥이의 존재 자체를 몰랐음에도 계속해서 허전함이 들며 때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누군가 존재했어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항상 친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뱃속에서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생존한 쌍둥이는 죄책감이 찾아와 섭식 장애 및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수치심과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죽은 쌍둥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상황에 책임진다거나 착한 아이가 되려 하거나 완벽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태아 때 겪은 심층에 묻혀있는 잠재의식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아 보여요. 이라이브 저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출생 시 쌍둥이의 소실에 노출된 사람은 정신질환과 같은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정서장애 위험이 꽤 높다고 사설되어 있어요. 그만큼 쌍둥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태아에 헤어졌어도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애착이 강한다는 거죠. 이런 그 공포 괴담도 있잖아요. 그 뭐지? 자꾸 꿈이나 악몽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뭐 형제가 사람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애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는 쌍둥이 중 생존자의 심리로 이것을 베니싱 트윈 신드롬의 원인과 연관 지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의 이런 심리들을 본다면은 한쪽을 제거하려는 게 쌍둥이의 본능이라는 가설보단 오히려 쌍둥이 중 한 명이 뱃속의 여건 때문에 한쪽에게 생을 양보한 게 아닐까요? 슬프다. 사라진 쌍둥이 또한 다른 한쪽을 소중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기한 이야기. 꿈에서 차은우가 자꾸 나타나더니만 이거구만. 작가 여기 베니시 트윈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낭독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아예 못하셨네. 아유. 그냥 짱구래. 아이 짱구야 한 번 더 읽어. 알았지? 그냥 차은우 팬이야. 그냥 차은우 좋아하는 사람. 학생은 한 번 더 공부해. 자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이것도 위키 번역이네. 공포민수님. 위키 번역. 죽은 자들의 공격. 오소비에츠 요새는 세계 1차 대전 진행 중에 독일 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 전선에서 전략적 요충지 중의 하나였다.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해당 요새를 탈환하기 위한 독일군의 공세가 1914년 9월, 1915년 2월, 3월, 6월에 진행되었다. 점령에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군은 새로 개발된 생화학 무기를 요새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구상했다. 염소와 브로민 가스를 전선에 터뜨려 마스크가 보급되지 않은 러시아군을 요새에서 몰아내려는 거였다. 이게 염가스의 모습이래. 와 연기 장난 아니다. 아 이게 나 무슨 확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완전 드론샷이네? 그쵸? 이거 완전 위에서 찍은 거죠? 장난 아니네 가스? 수천 발의 생화학 폭탄으로 무장한 30개의 포병대가 전선에 배치되었고 8월 6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가스 폭격이 시작되었다. 가로 8km, 세로 20km 범위의 거대한 가스 그룹이 만들어졌고 내부에 있던 무기들은 즉시 부식되기 시작했으며 나무들은 죽어갔다. 불쌍한 나무들. 요새를 지키던 러시아 주둔군 800명 중에 100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거대한 가스 구름 속에 사망했고 살아남은 100명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 기대한 7,000명 독일군은 요새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진격하는 독일군을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최초의 가스 공격에 살아남은 100명의 러시아군이었다. 가스를 그대로 흡입해 기침을 하며 피와 폐조직을 토해내 군복이 피로 뒤덮이고 계속해서 피부와 내부 장기가 녹아버리는 바람에 시체처럼 보이는 이들이 가스 속에서 살아 돌아와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상태에서도 어메 진격하던 독일군은 이런 러시아군의 모습에 집단 패닉에 빠져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그치 무섭지 거의 좀비 아닐까요? 그 정도면? 독일군이 설치한 후방의 철조망에 서로 엉켜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에 살아남은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가스를 흡입한 코틀린스키 소위는 반격을 지휘했고 당일 밤에 사망했다. 그의 사망 이후 또 다른 장교가 지휘권을 넘겨받아 마찬가지로 가스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대검 돌격을 지휘해서 독일군을 몰아내었다. 너무 무섭겠다. 죽은 자들의 공격 사건을 그린 상상화래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심했겠죠? 이거는 붕대로 그래도 감고 있네. 뭐야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생화학 공격에서 생존한 1차 대전 군인의 모습. 어이구. 이분은 다 감으셨네 아예. 그러나 이런 영웅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위당해 있던 오소비에츠 요새는 8월 18일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엔딩이 너무 찜찜하네. 이런 짧은 위키 번역이었어요. 어메. 또 다음 거. 이것도 말코 얼키님 아까 그분이네. 베니슨 트윈 신드롬. 실제 사건, 인격들의 증언. 2019년 2월 21일 호주 시드니에서는 유례 없는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에서는 6명의 증인들이 나오기로 했으나 증인석에는 오직 1명의 여성만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자신을 4살의 여자아이라고 소개하며 어떤 사건에 대한 증언을 시작한다. 그러고는 그 여성은 자신을 10살의 남자아이라고 소개하며 같은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이어나간다. 이 여성은 해리성 정체장애, 이명 다중인격장애를 겪고 있던 것이다. 이 재판은 특이하게도 다중인격들을 증인으로 인정하고 있던 것이다. 해리성 정체장애를 가진 이 여성의 이름은 제니 헤인즈. 제니는 인격들을 어느 한 남자가 자신에게 행한 악행들을 자세하게 고하고 있다. 그 남자는 다름이 아닌 제니의 아버지. 제니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만큼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다. 하지만 제니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다. 제니는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고 있으며 그 인격만 무려 2,500개. 어머, 이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찾아? 2,500개면? 2,500개의 인격들을 어떠한 복잡한 상황 속 행동, 태도, 대화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인격들은 다른 의견, 태도를 제니의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제니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제니는 시력, 턱, 창자, 항문, 꼬리뼈가 손상되어 있었다. 왜지? 제니는 인공으로 항문을 개설하는 수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런 몸 상태는 후천적인 영향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2,500개의 인격 탄생과 연관성이 있다. 그 영화는 그래 23 아이덴티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제니의 첫 번째 인격이 탄생한 것은 1974년. 제니는 4살. 이 제니는 진짜 제니겠지? 4살 제니? 제니는 아버지인 리차드 헤인즈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리차드는 제니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사실 나는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단다. 나는 네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 거짓말은 소용없어. 제니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리차드를 바라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너와 나의 둘만의 비밀이야. 비밀을 지키지 않고 나를 속인다면 나는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리차드는 4살의 제니 위에 올라탄다. 아, 설마. 제니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마.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네가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들을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리차드의 학대가 시작이 된다. 리차드는 지속적으로 제니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세뇌를 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친 거였구나. 아이고. 그런 리차드의 세뇌로 인하여 제니는 생각마저 제한당한다. 그렇게 자신의 머릿속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생각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자 특정 상황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능력에 제한당하게 된다. 제니는 리차드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해를 가할까봐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4살의 제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방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방으로 리차드가 들어온다. 그때 제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분명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는데 눈을 감았다 뜨자 아버지가 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대를 당했다는 감각만은 남아있다. 이때 제니의 방어 기제로 인해 다른 인격이 태어난 거다. 그 인격은 제니와 동갑인 4살의 심포니. 심포니는 리차드의 학대가 시작이 되면은 제니를 아버지에게서 구하는 것. 학대를 당할 때면은 심포니의 인격이 살아나 제니를 대신해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제니는 이때를 말하며 리차드는 내가 아닌 심포니를 학대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다. 심포니는 제니를 지키려 태어난 인격이었지만 같은 4살의 인격이 견디기 어려웠다.
점점 심포니가 한계에 다다르자 또 다른 인격이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난 인격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면 또 새로운 인격이 태어나고 그 인격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면 또 다른 인격이 태어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인격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내 제니의 인격들은 제니를 지키기 위하여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된다. 10대 소년 머슬은 리차드의 신체 학대를 견디는 역할을, 똑똑한 커리어우먼 린다는 외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맡았다. 제니는 수영을 잘하고 좋아했다. 하지만 리차드는 학대 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제니가 학교나 밖에서 주목받지 않기를 원했다. 오랜 기간 세뇌를 당한 제니도 자신이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들통나지 않아야 한다 생각했다. 그렇기에 제니는 수영을 잘하는 모습이 코치에게 눈에 띈다면은 코치가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보자며 부모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수영을 잘 못하는 린다가 그 시간을 담당했다. 이렇게 인격들은 시각, 후각, 청각, 몸의 부분 다양한 자극에 따라 대응을 했고 그런 인격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런 인격들을 통제하는 인격인 리키가 태어났다. 리키는 각각의 인격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다. 리키는 인격들이 리차드에게 어떤 학대를 받을 것인지, 어떤 고통을 받을 것인지 리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지옥 같은 학대가 끝난 것은 제니가 11살이 되었을 때였다. 어머니와 리차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였다. 형용할 수 없는 성적,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7년간 받아오면서 제니의 인격은 무려 2,500개로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제니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제니가 이 사실을 공론화하기 전까지 어머니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와. 제니가 이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된 것은 병원에서였다.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간 자신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기에 다중인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렇게 제니는 자신의 증상과 그의 배경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게 된다. 그러나 매우 비현실적인, 비인륜적인 제니의 얘기를 들은 의사들은 제니를 믿지 못한다. 의사와 상담사들은 치료와 상담을 포기하거나 일부 의사는 해리성 정체 장애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 제니는 리차드의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2009년 39살의 나이에 제니는 리차드를 고발하기로 결심한다. 제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폴 스타몰리스라는 형사를 만나게 된다. 의사와 상담가들은 제니의 얘기를 믿지 않았지만 폴은 제니의 말에 빠짐없이 귀 기울여 주었다. 하지만 이 학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우선은 해리성 정체 장애가 그 자체가 재판에서 증인의 신빙성을 증명하기에는 매우 불리했고 제니는 학대 당시 제니의 인격들이 그 상황을 대신 견뎠기에 기억이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 제니의 인격들을 제외하면은 제니의 몸에 난 학대의 흔적들을 증언할 사람이 없었다. 폴은 제니의 인격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증거들을 수집하기에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렇게 무려 10년이 흘렀다. 10년이나? 폴 형사는 긴 시간 동안 제니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다. 폴과 제니는 10년 동안 다른 인격들의 기억을 취합하여 증거들을 찾아내었다. 그렇게 꾸준한 노력 끝에 마침내 리차드를 법정을 세울 수 있었다. 2019년 9월 6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니의 학대 사건은 다중인격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배심원의 의무가 있는 호주는 중대한 형사사건 재판에는 반드시 12명의 배심원이 참석하지만 제니의 증언들이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배심원들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리차드는 당시 잉글랜드 달링톤에서 다른 범죄로 7년형을 받은 상태로 법정으로 인도되었다. 뭐야? 또 범죄를 저질렀어? 아이고.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였고 제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4살의 심포니에 이어 5명의 인격들은 리차드에게 당한 학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리차드는 강간, 학문성교, 폭력, 성폭행 등 여러 사건이 포함된 367건의 혐의로 기소당했고 제니는 법정에서 모든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증인으로 나온 인격들은 리차드가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증언들을 아주 세세하게 늘어놓는다. 재판에서는 심리학자,
해릭성 정체장애 전문가들에게 제니의 신빙성을 검증했다. 재판 첫날 리처드는 어느 정도 반박을 했지만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리처드는 쓰러진다. 재판 둘째 날 또한 인격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심포니의 증언은 리처드의 25개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결과는 리처드 헤인즈 징역 45년형. 거기서 뭐 죽겠네. 당시 리처드는 74세였으므로 45년형은 평생 사회와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렇게 판결이 나자 제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세계 최초로 해리성 정체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다른 인격으로 증언을 하고 확대의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역사적인 재판이자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어메! 제인 헤인즈 어릴 때래요. 어메 귀여워라. 재판 당시 제인 헤인즈. 제니와 어머니 닮았어. 둘이 일부러 이렇게 염색을 한 건가? 어머니 머리는 보라색이고 제니 안경은 보라색. 어머니 안경은 갈색이고 제니 머리는 갈색. 일부러 이렇게 했나? 와, 이 사람 리차드래. 졸라 못생겼네. 아씨. 제니 학대 당시 리차드래. 졸라 못생겼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뻑큐 바로 뻑큐 날려. 일단은 이렇게 실제 사건들은 여기까지고요. 말코 여친님 헐. 일본 괴담 폐병원. 제가 살면서 본 괴담 중에 단연 1등. 읽으면서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감을 실감나게 느낀 괴담입니다. 내용이 헷갈릴 만한 띄어쓰기나 오타만 수정했어요. 많이 길어요. 자, 책임져야 돼요.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감이 엄청나다고 말코 여친님이 책임지세요. 장난이고 잘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 대학을 다닐 때였나? 한 2-3년 전쯤의 일이야.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자취를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야. 어렸을 적부터 나를 돌봐주시곤 하던 할머니이신 만큼 연락을 받자마자 할머니 집에 바로 내려가 병원으로 갔어. 다행히도 별일은 아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쉬기로 했어. 내가 쓰던 방은 이미 동생 방이 되어버려서 그냥 거실에서 뒹굴거리다가 심심한 나머지 고향에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 다들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느라 바빠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그 중에서도 한가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 현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 3명 ABC가 있어서 다음날에 만나기로 했어. 만난다고 해도 그 마을, 아니 현 자체가 워낙 시골이라 할 거라고는 노래방이나 볼링, 아니면은 차로 30분 걸리는 게임센터에 가서 다트나 당구를 치는 정도? 술이나 마시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주일이나 알바를 못하게 되었으니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하기도 해서 내가 거절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질리면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드링크 바에 붙어있는 것 뿐이었어. 할 거 많다고? 그러니까 은근 할 거 많은데? 내가 돌아가는 날을 이틀 앞둔 화요일 밤의 일이야. 매일같이 어울리던 3명 중에 2명과 방금 말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야. 진짜 심심하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는. A. 그야 도쿄에 비하면 그렇지. 좋겠다 너는. B. 야 그럼 거기 갈래? B가 말한 거기는 우리 세대에서는 꽤나 유명한 폐병원이야. 소문으로는 수술실에는 아직 기재나 메스 등이 그대로 있다는 등, 지하에는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있다는 등, 간호사 유령이 나온다는 그 등 하는데 뭐 그런 장소에 어울릴 만한 뻔한 얘기들이지 뭐. 솔직히 나는 별로 땡기지 않았는데 A와 B가 불이 붙어서 나중에는 그날은 다른 현애가 있던 C까지 불러냈어. 그 폐병원은 꽤 오래전에 망했다고 하는데 농가 밭투성이인 우리 마을보다도 더 시골인 곳이었어. 시골은 땅값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산층 건물이었는데 오래전 지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외관을 하고 있어. A. 내가 아는 선배 친구가 여기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갑자기 이상해졌대. 계속 땡땡땡 마을로 돌아갈 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대. 그 사람은 다른 마을에 사는데.
호들갑게 쩔어. 아우 미치겠네. 아니 그런 거는 좀 오기 전에 말해야 되지. 내가 사실 이런 거에 좀 약하거든. 그래도 겁먹은 것처럼 보이긴 싫어서 그냥 아 진짜? 하면서 가볍게 흘리는 척했어. 병원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밭이나 띄엄띄엄 있는 전봇대가 타였어. 병원 정면에 있는 유리문은 쇠사슬과 작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 가끔씩 우리처럼 한가한 놈들이 여길 오가는 탓인지 쓰레기나 낙서 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창문도 거의 다 깨져 있었어. 어떡하지?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그냥 먼저 들어가자. 어차피 주차해놓은 거 보면 알겠지.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갈게.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손정등을 각각 한 손에 들고 우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창문을 넘어 안쪽으로 뛰어내리니 깨진 유리를 밟아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났어. 그때 왠지 나는 갑자기 추워져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 진짜 바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B랑 A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려서 차 열쇠를 A가 갖고 있으니 돌아갈 방법도 없고 나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서둘러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사실 제일 뒤에서 걷는 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 앞은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뒤쪽 복도에서 사다코 같은 녀석이 달려오기라도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으로 무서웠어. 접수처가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고 E가 주위를 손전등으로 비추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장의자라든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따위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어. 간호실 안쪽도 선반이 넘어져 있고 창구가 갈라져 있기도 한 게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어. 우와, 죽인다! 왠지 즐거워 보이는 목소리로 A가 말하자 뭔가 메아리처럼 안쪽에서 목소리가 울려왔어. 어디가? 역시 지하로 가야지. 시체 보자고 시체. B 왜 이렇게 용감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왠지 진심으로 싫었다고. 꺼림칙했던 나는 A와 B를 설득해서 위로 올라가자 했어. 솔직히 이제 나가고 싶다 할라 했는데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그때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겁쟁이 취급 당할까봐 그러지 못했어. 우리가 병실이라든지 진찰실 같은 데를 둘러보면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나는 이상한 것을 보았어.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꽤 겁먹고 있었기 때문에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벽이라고 할지 계단 끝쪽이라고 할지 그 구석탱이에서 다리가 보였어. 그리고 보니 그 벽 너머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아 진짜 완전 너무 무서웠어. 다리가 얼어붙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 앞서가던 B가 왜 그래? 하고 말을 거는 순간 뭐랄까 묶여있다가 풀려나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멀쩡해져서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두 사람 뒤를 따랐어. 김상중 액센트래. 웃기다. 그것이 알고 싶다야? 2층이나 3층은 좀 무섭긴 했지만 딱히 별거 없이 끝났어. 휴게실이었는지 흡연실이었는지 남아있었던 건 낡아 빠진 텔레비전이 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A가 아 이거는 Y 선배가 한 짓이야? 하면서 웃었던 정도? 그렇게 1층으로 돌아오자 A와 B는 당연하기라도 한 듯이 지하로 내려가려 하는 거야. 이때 나도 진심으로 말렸어. 아 진짜 저기는 가지 말자 위험해. 뭐? 너 겁먹었냐? 에이 진짜 겁쟁이구나 너. 아이고 무서워져용. 그렇게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기도 해서 나도 같이 내려가기로 해버렸어. 지하는 꽤 어두웠던 것 같아. 달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면서 근처를 비춰봤어. 복도에 놓여진 의자나 벽에 걸려있는 소독약병, 휠체어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어. 그런데 왠지 위층에 비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달까? 뭔가 깨끗해 보이는 게 오히려 위화감이 느껴졌어. A는 가까운 방의 문을 열어보고 B는 복도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고 있을 때였어. 야야, 저게 수술실인가 봐. 손전등의 불빛이 간신히 닿을 정도의 거리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던 플레이트가 보였어. 수술 중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거 말이야. 손전등으로 비춰봐도 글씨는 전혀 안 보였는데 B는 신난 듯이 앞쪽으로 걸어 나갔어. 그러자 A도 그걸 따라갔고
난 이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졌어. 귓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같은 감각이 쭉 계속되고 꼭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잘 설명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 그래도 혼자 남겨있는 거는 무서웠으니까 등 뒤쪽으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 채로 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A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어. 깜짝 놀라서 앞을 보니 B가 발라당 자빠져서 A가 그걸 보고 웃은 거야. 야, 너 뭐하냐? 바보, 크크, 꼴 좋다. 뭐라 하면서 손전등으로 B를 비추고 웃고 있는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B가 일어나지 않았어. 어쩐지 걱정이 되었던 A와 나는 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B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쳐다보았어. 곧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무른 채로 정강이 근처를 양손으로 감싸고는 낮게 신음하고 있었어. 왜 그래? 어디 부딪혔어? 초조해져서 물어봤지만 상당히 많이 아픈지 B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 하고 그저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어. 야, 좀 치워보자. 괜찮지? 너 여기 좀 비춰봐. 내가 손전등을 2개 다 들고 B의 다리를 비췄어. A가 당황해하며 B가 다리를 꼭 감싸쥐고 있던 손을 치우니 A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 나도 왜? 뭔데? 하고 자세히 보니 지금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토할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얼떨떨했어. B의 정강이 쪽이랄까? 종아리 앞쪽으로 뼈에서 제일 가깝고 살 없는 부분 있잖아. 불빛에 비추었을 때 희미하게 보였던 건 아마 뼈인 것 같아. 어머, 뼈까지 이렇게 살이 도려내진 거야? 그리고 피가 진짜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어. A가 놀래서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하고 물었어. 나도 영문을 몰랐지만 여기 뭔가 위험하다는 걸 벌써 눈치챈 거지. 빨리 나가자고 A에게 말하고 둘이서 B를 부축하려고 A가 B의 어깨를 걸치고 내가 반대측을 잡으려 할 때였어.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을 보았어. B가 떨어뜨린 손전등이 수술실 문을 비추고 있었어. 어느새인지 그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여기를 보고 있었어. 왜 깜깜할 때 사람 얼굴에다 불빛을 비추면은 윤곽이 멍해 보이고 눈에 빛이 반사돼서 왠지 무서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거를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몸은 좀 두리뭉실하달까? TV에 자주 나오는 엄청나게 살이 찐 사람 있잖아. 왜 너무 뚱뚱해서 뱃살이 흘러내릴 것 같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본 적 있지? 갑자기 크기는 보통 인간 정도였는데 옆으로 퍼진 게 장난 아니게 넓었어. 약간 그런 몸 아니야? 듄에서 검은색 로브 입고 다니는 애. 하코넨 같은 몸이라는 건가? 그것이 몸을 양옆으로 뒤뚱뒤뚱 하면서 여기로 점점 가까워오는 거야. 온전히 그걸 볼 수 있었던 거는 딱 거기까지. A가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B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도망치려고 했어. 나도 비명을 질렀을 거야.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 불빛 없어지는 것만은 무서웠는지 손전등은 양손에 단단히 쥐고 B의 팔을 내 팔로 팔짱을 끼듯이 잡고 A랑 같이 질질 끌었어. 근데 그러니까 불빛이 앞을 향하지 않게 되니 앞이 잘 안 보였어. 그게 또 무서워서 패닉 상태가 되었어. 그 와중에도 일단은 어떻게든 계단 근처까지 B를 질질 끌고 오긴 했는데 우리 앞쪽 방향에서 복도 저 안쪽에서 갑자기 뭔가 차르륵 차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뭔가 하고 내가 양손으로 손전등을 비춰봤더니 아무도 타지 않은 휠체어가 어느새 우리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 내가 손을 놓친 탓으로 균형을 잃고 무너져버린 B와 A를 향해 그 휠체어가 달려들었어. 상당한 기세였던 것 같아. B가 바닥에 쓰러지고 A는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패닉이 되었어. 우와! 하고 외치면서 발로 차버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방향으로 죽으러 뛰어갔어. A가 계단까지 지나쳐버리고 달려가길래 내가 A를 외쳐 불렀지만 들리지도 않는가 봐.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더라고. A의 절규가 점점 멀어져 희미해지자 나도 울부짖으면서 B의 팔을 잡아 끌다가 손전등을 양쪽 다 떨어뜨리고 말았어. 당황해서 주우려고 얼굴을 밑으로 향했을 때 한
나는 그때 진짜 죽었구나 생각했어. 그 얼굴은 분명하게 보였어. 아이의 얼굴이었어. 얼굴만 보였어. 만약에 몸도 있었던 거라면은 내 다리 사이에 끼어서 나를 올려다본 거였겠지? 완전한 무표정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딱 그런 표정이었어. 떨어뜨린 손전등이 그 얼굴을 옆쪽에서 비추고 있는 상태였어. 나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어. 정말로 몇 번이나 B와 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해도 아니 그럴 자격은 없지만 난 진심으로 너무 무서워 도망쳤어. A처럼 계단을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것만큼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벽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고 마침내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굴렀는데 그대로 기다시피 해서 계단을 올라왔어. B는 웃잔데야. B는 다쳤는데. 1층으로 돌아오면 어두운 곳에 눈이 익숙해지고 있었던 탓인지 달빛으로 주위가 잘 보였어. 난 있는 힘을 다해 정면 현관을 향해 달리려다가 손잡이를 당겼지만 작은 자물쇠와 쇠사슬 때문에 나갈 수 없었어. 맞끝이 아까 창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되돌아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앞 말고 다른 곳을 보면은 또 아이라든지 뭔가 보일 것 같아서 진심으로 무서웠어. 철컥철컥 마냥 문을 잡고 흔들고만 있는데 부앙 하고 갑자기 굉장한 소리가 앞에서부터 들려왔어.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문을 열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앞에서 나타난 오토바이가 빙그르르 유턴하더니 라이트로 날 향해 비추자 나는 겨우 멈췄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거든. C가 온 거였어. 아, C가 이제 왔네? 이때야 간신히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어. 오토바이 라이트를 끄고 헬멧을 미러에 걸고는 C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어. 이쪽으로 가까이 오더니 두꺼운 유리 너머로 너 뭐하냐? 라고 했던가? 잘 들리진 않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외치고 C가 어이없어하는 얼굴로 옆으로 걸어가자 시야에서 사라지기라도 할까? 나는 또 필사적으로 창을 사이에 두고 C한테 바짝 붙어 옆으로 따라갔는데 거기에 정확히 내 허리쯤 오는 위치에 창이 깨져 있던 거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었어. C가 여기 좀 위험할라나 했지만 나는 아슬아슬한 틈새에 몸을 쑤셔 넣다시피 해서 밖으로 빠져나왔어. 내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달려들자 C가 위로 들어올리듯이 나를 끌어당겨 주어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제서야 심장이 쿵쾅쿵쾅 고장난 듯이 마구 뛰고 있었어. C가 끌어당기면서 너 왜 그래? 라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2, 3분쯤 지나서였을 거야. 난 영문을 몰라서 당황해 있는 C에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여기를 벗어나자고 했어. 사태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일단 여길 떠나고 싶었어. C는 뭐? 애들은 걔네는 어딨어? 라고 물어도 반쯤 이성을 잃은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 할 뿐이었어. 마지못해 오토바이를 올라타고 나를 뒤에 태운 뒤 출발했어. 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도 뒤에서 뭔가 따라오고 있지 않을까? 해서 몇 번이고 무리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위험하잖아! 하고 C에게 혼났어. 이윽고 C는 병원에서 2, 3km 정도 떨어진 편의점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야,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화가 나는 듯 소리 질렀어. 나는 그제서야 C한테 병원에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짓거려댔어.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는 해도 그때 나는 지금까지의 일, A와 B는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때 본 귀신들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횡설수설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거기 지하에 갔다가 B가 넘어지고 안쪽에서 뭔가 나와서 A랑 B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A가 또 앞쪽에서 튀어나온 휠체어에 부딪혀서 패닉 상태가 되어서 어딘가 가버리고 나 진짜 무서웠는데 뭔가 다리 밑에 어린애 얼굴 같은 게 보여서 도망쳤어. 이런 설명을 엥? 하고 반응하는 C한테 두세 번은 얘기했나봐. 좀 말도 빨랐고 혀도 꼬이고 했던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휘둘리듯 끌려온 C는 좀 승질이 나기는 했을 거야. 그래도 내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데다가 내 말에서 좀 으시시한 게 전해지긴 했는지 화를 내지는 않았어. 너네 지금 나 짜고 놀리려는 거지? 아니라고, 나 진짜 위험하다니까. 내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편의점 점원이 무슨 일이세요? 하며 밖으로 나왔어.
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하고 있던 놈들도 이상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봤어. 나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점원을 되돌려 보내고 청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연락했어. 더 이상 사태를 설명하는 시간도 아까웠거든. 조바심이 나서 청바지에 질긴 천 속에서 핸드폰을 쉽게 찾지도 못했어. 아우 씨바 하면서 중얼거리며 꺼냈지. 이제서야 C는 말릴 틈도 없이 110을 누르는 나를 보고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어. 일본 경찰은 110이죠? 110번은 바로 연결이 되었어. 전화의 저편에서 아저씨 목소리로 네, 여기 긴급 110번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나는 속사포같이 쏟아내기 시작했어. 제2병원, 그 폐병원에서 친구 2명이 위험하게 되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디에 무슨 병원입니까? 제2예요, 제2병원. 땡땡땡 산이란 논이 근처에 있어요. 아, 잘 모르겠네요. 자세하게 주소라든가 말해주실래요? 아니 뭐라고요? 주소 같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어디 땡땡 마을에 있는 병원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사고? 싸움? 이거는 뭐 별 관심 없는 듯한 대답에 진짜 화가 나서 고함치듯이 어차피 지금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아 됐고 다친 녀석도 있으니까 빨리 와요. 내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이었어. 즈직 즈직 핸드폰에 흔한 잡음이 들리고 경찰 아저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쪽 말도 지지직거려 잘 안 들렸어. 뭐야? 장난 전화인가? 하고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전화가 끊겼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위험하게 되었는지 약간 그런 거 말했으면 바로 왔을 텐데 이미 그 전에 잡음이 났었을라나? 그냥 병원에서 솔직하게 담력 훈련을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병원 내부에 부서진 자재에 발이 걸려서 다리가 뭐 탈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냥 자식들 하면서 왔을 수도 있겠다. 이 주소가 없나 진짜? 나는 또 욕짓거리를 하면서 한 번 더 110을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대었어. 뒤적 사고래. 제 뒤적 사고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르르르 하는 연결음도 안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는 거야. 일단은 끊고 다시 또 걸었더니 이번엔 또 왜 그러는지 핸드폰 전원 자체가 꺼져버렸어. 어쩌면은 그건 아마도 손이 떨려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눌러버려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어. 나는 C에게 핸드폰 좀 빌려줘 하고 빼앗기라도 하듯이 C의 핸드폰으로 110을 눌렀어. 정확히 버튼을 누르고 콜이 시작되었을 무렵에 또 편의점 직원이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귀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나오는 게 보였어. 아무튼 그때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점원 입장에서는 참 진상이었겠지. 나는 그래도 점원은 본체만 치 안 하고 전화에 집중했어. C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점원한테 설명하는 게 들려왔어. 이번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음만 연결되고 전화가 안 받는 거야. C는 점원에게 저기 그 친구가 그 병원에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서 하는 설명이 들렸을 때 겨우 툭 하고 짧은 소리가 나고 통화 상태가 되었어. 근데 상대가 아무 말도 없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나는 또 고함을 지르면서 친구가 다쳤는데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려 하던 참이었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건지 그 너머에서 나는 소린지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을 때는 으악! 하고 무슨 불이 대기라도 한 것처럼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 이거 삐 소리 아니야? 삐가 아까 아파가지고 막 으아 했다 했잖아. 그건가 설마? 야 임마! 하면서 C가 깜짝 놀라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고 화를 내야 하나 사정을 물어봐야 하나 망설이는 것 같은 미묘한 얼굴로 나를 봤어. 나는 이미 사시나물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아마 안색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을 거야. 점원이 걱정이 되었는지 괜찮으세요? 하고 날 쳐다봤어. 난 두려움에 떨리는 몸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고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를 잊고 싶어서 관자놀이를 쥐어 뜯었어. 그것은 틀림없이 A.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A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때의 소리였어. 그러면은 이게 아니구나.
으아 하는 비명 소리가 났나 보다. 더빙 실수로 스토리를 바꿔버렸네. 어째서 110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게 실제로 지금 거기서 들려오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난 이제 정말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점원이 술주정꾼 정도로 취급하고 한심한 듯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 망연자실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점원이 이게 뭐예요?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하고 소리를 질렀어. 지금 괜찮아요? 팔에 피가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 네? 그때 겨우 깨달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빠져나올 때 창에 남아있던 유리 파편 하나가 팔을 베인 것 같아. 씨도 그제서야 알아채고는 너 괜찮아? 하고 들여다봤어. 점원이 당황해서 가게로 돌아가더니 또 점장인 듯한 아저씨와 함께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내 상처에 소독약을 끼얹고 따가워. 가볍게 붕대를 감아주었어. 그런데 붕대의 길이가 짧았는지 곧바로 새빨갛게 물들어버려서 아저씨가 안에서 팔고 있는 붕대까지 가져와 치료해 주었어. 그러는 사이에도 나는 그저 얼빠진 듯이 멍하게 있었고 작은 편의점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손님들이 힐끗힐끗 여기를 쳐다보곤 했어. 이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단지 병원이라는 소리에 나는 또 진심 무서워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구급차에 타고 있으면은 그 폐병원으로 데려갈 거란 망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라면서 어린애처럼 병원을 싫다고 거절했어. 좀 냉정을 되찾고는 붕대값을 내려다가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엉덩이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 나 대신에 C가 지갑에서 2,000엔을 꺼내고 있는 걸 꽤 비싸네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 C의 휴대폰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던 코브크로의 사쿠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아이시야 벨소리였구나. C가 핸드폰을 열더니 눈썹을 사쿠란보가 아니구나. 미안. 사쿠라라는 노래래요. 나 사쿠란보로 봤어요. 미안. 사쿠란보가 아닌 사쿠라래요. 이 노래는 뭔지 몰라요. 미안. 그냥 내 노래를 들으세요. C가 핸드폰을 열더니 눈썹을 찡그리달까? 뭐 그런 얼굴을 하고는 나와 핸드폰을 번갈아 보더니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 웃기다. 점장 아저씨가 붕대가 들어있던 바코드가 찍혀있는 상자랑 2,000엔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갔다가 잔돈을 가져와 통화 중인 C에게 건네주자 C는 가볍게 아저씨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 라고 말하고 있어. 아저씨는 아직도 내가 걱정이 되는지 너 정말 괜찮니? 하고 염려해 주었지만 나는 대강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 C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난 듯 들려와서 나는 온통 그쪽으로 정신이 쏠려 있었거든. 편의점, 그래 거기 있는 D 편의점이야. 있는데 좀 이상해. 너희들은 아직 거기 있는 거야? 그 마지막 대사에 나는 어쩐지 뭔가 불길한 느낌에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있었어. 아니 이 자식 너희들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이거 아니지 임마. 그래 뭐 괜찮은데 아니 좀 다쳐서 병원에 가야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웃기고 있네. 전기도 안 들어올 텐데 무슨 뭐? 상당히 어설픈 기억이지만 그런 상태로 C는 계속 얘기했어. 이제 됐다니까 그만하라고. 그만해 끈질기네. 재미없다니까 왜 그래. 너네 그만해. 여보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C가 사납게 핸드폰을 끊었어. 그리고 나를 노려보더니 너네 진짜 적당히 해라. 응? 방금 B한테 전화 온 거야. 이쯤에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 이제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C가 뭔가 더 말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정신을 잃었는지 더 이상의 기억은 없어. 이 이후의 일은 C에게 들었어. 나는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해버렸대. 점장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줘서 나는 가까운 병원을 실려왔고
내가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오후 정도였는데 팔에는 링기를 맞고 있고 침대 옆에 파이프 의자에는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팔의 상처는 상당히 깊었는데 그것 말고도 얼굴 옆이라든지 찢어진 상처가 몇 개 더 있어서 꿰매야 했어. 그 외에도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해서 그날 오후에는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했어. 하루도 입원하라고 했지만 난 정말로 싫다고 말하고 거절했어. 그날 밤에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A와 B의 일로 폐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취조실 같은 곳에서 제복 차림의 아저씨에게 몇 시간이나 질문을 받았어. 폐병원에 가게 된 일과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역시 믿어주지 않았지. 그뿐만 아니라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냐, 경우에 따라서는 가택 수색까지도 해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말들을 했어.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하고 있던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반복한 후에야 나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던 A와 B에 대해 물어봤어. B는 내가 쓰러지고 난 다음 날 오후에 C에게 얘기를 듣고 폐병원으로 간 경찰이 찾아냈대. 오, 찾아냈구나. 내가 말하는 계단 근처에서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간 장소에서 이미 죽어 있었대. 뭐잉? 사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사인 것 같다고 했어. 자세한 것은 부검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다는 것 같아. A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대. 헐.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아마 나처럼 B를 죽인 용의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A가 B를 죽이고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공범이 아니냐. 아저씨가 돌려 말하며 유도신문까지 했어. 그러게 전화는 어떻게 된 거지? 죽기 전에 한 건가? 내가 잃어버린 지갑이 그 병원 지하에서 B 근처에 떨어져 있었대. 일단은 증거품이니까 반환 시간은 걸린다고 했어. 난 됐으니까 그냥 버려달라고 했고. 그 병원은 본격적으로 출입금지가 되고 경찰차의 순회 코스에도 넣어진다는 것 같아. 방치되어 있던 A의 차도 대강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A의 부모가 여벌의 열쇠로 타고 돌아갔대. 조사가 끝나자 경찰서 밖에서 C가 차로 마중 나와줬더라고. 현지는 아니고 조금 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C와 얘기했어. C는 나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뒤 바로 C의 형차를 타고 편의점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가지러 갔대. 가게 점원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일단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폐병원으로 갈까 망설이면서 B에게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받나봐. 구급차를 탄 시점에서 전화를 꺼놨던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30개 넘게 와 있었대. 모두 B로부터. 이때 간신히 C도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실감한 것 같아. B가 죽기 전에 계속 전화한 걸까? C도 왠지 무서워져서 핸드폰 전화를 끄고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음날 A와 B의 집에 연락을 해보니 아직 두 사람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정말 뭔가 위험한 것 같다 느낀 C가 경찰에 연락해서 내가 말한 얘기 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 좀 빼고 경찰에게 말했나봐. 그때 C가 한 말과 내가 한 말이 달랐기에 내가 의심받게 된 거지만. C가 말했어. 몇 번이나 말을 끊기도 하고 도중에 할 말을 찾는 듯한 망설임도 있었지만 대충 이런 얘기였어. 처음 편의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왠지 계속 너에 대해서 물어보더니 셋이서 짜고 장난치는 거냐니까. 이제 끝났으니 나도 같이 그 병원으로 오라고. B가 오라고 했네? 그래도 너가 팔을 다쳐서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하니까 그래도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여기에도 의사가 있으니까 라는 거야. 뭔 소리야, B? 거기 의사가 어떻게 했지?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무슨 농담이겠거니 했어. 내가 있을 리가 없잖아 라니까 있어 하면서 지금 수술도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그만됐다고 하니까 정말이라니까 있단 말이야. 있다고 정말 있다고.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진짜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더니 끊어버리고. 나는 뭐라고 할지 몰랐어. C는 한 번 더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듣고는 알았다 라고만 하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 후도 나는 몇 번이나 경찰서에 얼굴을 내밀어 했어. 부모님이 대학은 휴학 신청을 하라고 권하셨어. 이제는 더 이상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도 없고 대학도 졸업했어. 시골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서 그대로 자취하면서 일하러 다니고 있어. 단지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경찰에 불려갔을 때의 일이야. 경찰 아저씨가 또 여러 가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가 B의 정강이 부분 상처에 대해 물었어. 당신은 증언에서 상처를 보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이었죠? 배인 상처? 생채기?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고 꽤 어두웠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뼈 같은 뭔가 하얀 게 보인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리고는 수중에 서류를 뒤적뒤적 보더니 그게 좀 이상한 상처란 말이야. 그 장소에선 넘어지던 뭐에 걸리던 간에 생길 수가 없는 상처야. 정말로 당신은 B씨가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네. 그 질문은 그렇게 끝났어. 단지 조사가 끝나고 내가 방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아저씨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 하긴 사람이 그렇게 물어뜯지는 않았겠지. 아, 뭔가에 물어뜯긴 적이구나.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B의 상처가 어떤 식이었는지 한번 떠올려봤어. 아저씨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생각한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 망상일 수 있다는 걸 먼저 말해줄게. B의 상처는 어쩌면 내가 본 아이한테 물린 게 아닐까? 아직도 나는 혹시 핸드폰으로 A나 B에게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 여기까지네요. 헐. 여기 좀 무섭다. B가 여기 의사도 있다고 계속 씨 꼬시는 거. 헉슨. A는 어떻게 된 거냐? A 불쌍하다. 재밌네요. 말코 여치님 기대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중간에 잘못 읽은 거 웃기네. 이차. 그러면은 오늘 틀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요. 재미있게 읽었고 뭐 또 올려주고 싶은 글 있으면은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중잠금 잘 하시고요.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잘 점검하시고 주무세요. 호호호.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안녕. 냅다 사쿠란보 부른 사람. 그러네. 안녕.